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 출신의 안젤리카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유럽 여성이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 이야기는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바르샤바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한 건축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죠. 우리 가족은 보수적인 가치관을 중요시했고 저는 항상 계획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폴란드 남자와 결혼하여 아이 둘을 낳고 그런 삶이 저에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습니다.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열망에 독일 베를린의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신청했고 1년간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 삼성과 현대 자동차의 나라. 그 정도였죠. 베를린에서의 생활은 자유로웠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시야가 넓어졌고 그곳에서 저는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났습니다. 미디어공학 수업에서 처음 마주친 한 한국인 교환학생,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다른 학생들과는 달랐습니다. 수업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 진지하게 노트를 필기하는 모습, 조용하지만 프로젝트에서는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별 과제가 있었는데 우연히 같은 팀이 되었고 그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젤리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엔 이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훈의 한국식 영어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의 생각은 항상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몇 번의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우리는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팀 회의가 끝나고 둘이서 캠퍼스 카페에 남았을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베를린의 가을비를 보며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젤리카, 나 사실 한국에서 대학교 3학년이야. 여기서 1년 공부하고 돌아가면 군대에 가야 해. 군대? 얼마나 다녀야 하는데? 거의 2년. 18개월이나 21개월. 직책에 따라 달라. 그때까지 저는 한국 남자들의 군 복무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고향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가족,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말해주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그 낯선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폴란드어를, 그는 저에게 한국어 기초를 가르쳐 주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배우며 우리의 관계는 깊어져 갔습니다. 겨울이 되자 지훈은 저를 크리스마스 마켓에 초대했습니다. 알렉산더 플라츠의 화려한 불빛 아래 뜨거운 와인을 마시며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리는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우리는 첫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안젤리카,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이건 내가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야. 봄이 오고 교환학기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진지한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저는 베를린에서 한 학기를 더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군 복무를 해야 해. 거의 2년 동안 연락도 쉽지 않을 거야. 기다릴게. 우리 계속 연락하면서 방법을 찾아보자. 지훈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지막 날 테겔 공항에서 우리는 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탑승 안내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꼭 연락할게. 기다려줘, 안젤리카. 그렇게 지훈은 떠났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한국의 일상, 가족과의 재회, 그리고 다가오는 입대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다 점점 메시지가 뜸해졌고 입대일이 다가오자 지훈은 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젤리카, 정말 미안해. 나중에 군대에서 나오면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어. 넌 자유롭게 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지내. 그 메시지를 읽은 저는 온 밤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에게 인생을 바꿀 사실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폴란드의 부모님께 알릴 수도, 이미 연락이 끊긴 지훈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홀로 이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봤습니다. 임신 중단, 출산 후 입양.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지훈과의 사랑의 증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베를린 대학교에는 임신한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교환학생인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학교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남은 학기를 온라인으로 수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교수님들이 이해해 주셨고 저는 작은 원룸에서 출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온라인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일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배가 불러오면서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같은 아파트에 살던 터키 출신의 아이샤가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안젤리카,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울게. 나도 이곳에서 첫 아이를 낳았거든. 아이샤는 임산부 요가 강사였고 저에게 무료로 수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출산 비용, 아이 용품, 그리고 출산 후의 생활비.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임신 6개월 차에 저는 마침내 폴란드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아빠, 엄마. 제가 임신했어요. 6개월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아버지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 아이냐? 그 남자는 어디 있어? 한국인 교환학생이었어요. 지금은 군대에 있어요. 한국인? 군대? 안젤리카, 네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수치를 안겨주는지 알기나 해? 어머니는 흐느끼며 전화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안젤리카, 집에 돌아와.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최대한 독립적으로 키우겠다고요. 부모님의 실망과 분노에 상처받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출산일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될 것인지, 법적인 부모는 누가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지. 임신 8개월 차, 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계속하기 어려워졌고 저금해둔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대기실에서 우연히 한국어로 대화하는 두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한국분이신가요? 그중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어를 어떻게 아세요? 조금. 배웠어요. 제 남자친구가 한국인이었거든요. 임신한 제 배를 본 그 여성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지훈과의 만남, 그의 귀국과 입대, 그리고 지금의 제 상황까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 아이의 아버지에게 연락하고 싶어요. 그 여성의 이름은 박선미 씨였고 독일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교포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젤리카 씨, 정말 힘든 상황이군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선 그 청년의 이름과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말해보세요. 저는 지훈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의 성은 김 씨,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생이라는 것, 부모님이 강원도 출신이라는 것. 선미 씨는 주에 깊게 메모를 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군대에 있는 사람을 찾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한국의 지인들을 통해 알아볼게요. 그리고 당분간 안젤리카 씨가 쓸 수 있는 제 아파트에 작은 방도 있어요. 그날 이후로 선미 씨는 제게 진정한 멘토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며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점점 지훈의 나라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중요시하는 문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책임감의 가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지훈이 왜 그렇게 진지하고 책임감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미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젤리카, 찾았어요. 김지훈 씨의 가족을 찾았어요.
선미 씨의 한국 친구가 서울에 있는 지훈의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내었고, 선미 씨는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충격이 있었지만 지훈의 부모님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길, 아이가 우리 손주라면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직접 통화하고 싶어 하세요. 떨리는 손으로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툰 영어로 자신을 소개한 여성의 목소리, 지훈의 어머니였습니다. 안젤리카 씨,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우리 손주입니다. 저희가 도울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아직 군대에 있어 직접 연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에게 상황을 알렸고 그 아이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안젤리카 씨, 가능하다면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에 와주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가다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나라, 다른 언어와 문화. 하지만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와 가족을 만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시부모님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셨고 심지어 출산 비용과 한국행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선미 씨의 조언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을 위해 이런 일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거절하면 오히려 그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독일 베를린의 병원에서 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선미 씨가 곁을 지켜주었고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눈, 도톰한 볼, 그리고 지훈을 닮은 눈썹. 저는 아이의 이름을 미하오라고 지었습니다. 폴란드식 이름이지만 나중에는 한국 이름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출산 후 2개월 저는 마침내 미하오를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선미 씨는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고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용기 내세요, 안젤리카. 한국은 처음엔 낯설겠지만 곧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쳐있던 저를 반갑게 맞이한 것은 지훈의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처음 뵙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안젤리카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게 우리 손주군요. 정말 예쁘네요. 시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미하오를 안아드셨고 그 순간 모든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님은 영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우리 집이 당신의 집입니다. 공항에서 나와 처음 본 한국은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유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들,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간판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지훈의 시부모님 집은 서울 북부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님은 저를 손님방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저녁 식사 준비할게요. 방에는 이미 아기 침대가 준비되어 있었고 필요한 생필품들도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감동의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날 밤 시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한국 요리를 처음 맛보았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처음에는 매운맛이 강했지만 곧 그 깊은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시아버님이 물으셨습니다. 지훈이는 다음 달 전역합니다. 아직 그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지훈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가 저와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주는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차 적응부터 문화 충격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의 도움으로 조금씩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시어머님은 저에게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폴란드 요리를 만들어 함께 나누며 문화를 교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안젤리카 씨, 내일 지훈이 저녁식입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그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지훈을 다시 만날 날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의 저녁 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지훈과 저는 어색한 침묵을 지켰고 미아오만이 가끔 옹알이로 그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우리에게 대화할 시간을 주기 위해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젤리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연락이 안 된다는 핑계로 도망쳤던 거야. 왜 그랬어? 적어도 내게 선택할 기회는 주지 그랬어.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려웠어. 군 복무를 앞두고 있었고 미래가 불확실했지. 부모님의 기대, 취업 준비, 그리고 한국과 폴란드,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애정.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미아오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어.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당신의 남자로서. 그날 밤 우리는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은 군 복무 중에 받은 저와 아이에 대한 소식, 그리고 그의 혼란스러운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임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한국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나누었고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취업 준비를 위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고, 저는 시어머님과 함께 집안일과 육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제가 자란 폴란드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문화 충격은 음식이었습니다. 맵기 밥과 김치, 그리고 여러 반찬이 나오는 식사 방식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의 요리는 정말 맛있었고 저는 점점 한국 음식의 맛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두 번째 문화 충격은 언어였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 외에는 거의 모든 대화가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님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셨고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종종 오해가 생기기도 했죠.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저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 했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자 답답하신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훈이 저녁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안젤리카, 어머니가 너무 답답해하셨대. 한국어를 빨리 배웠으면 좋겠다고. 그 말에 저는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하오를 업고 동네 한국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배웠고 점점 일상 회화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 문화 충격은 가족 관계였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폴란드보다 훨씬 끈끈했습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우리 가족의 모든 결정에 관여하셨고 특히 미하오의 양육에 있어서는 확고한 의견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기는 이렇게 업어야 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식은 이 시간에 먹이세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요. 처음에는 이런 개입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조언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육아 방식은 체계적이었고 미하오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문화 충격은 사회적 예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와 지위에 따른 존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른에게 인사하는 방법, 식사 자리에서의 예절, 선물을 주고받는 방식, 모든 것에 세심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님의 친구분들이 집에 방문하셨을 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폴란드 방식대로 직접 손을 내밀어 인사를 했는데 시어머님의 친구들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나중에 지훈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 많으신 분들께 인사할 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게 예의야. 특히 처음 만났을 때는 더 공손하게. 이런 작은 문화적 차이들이 모여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떤 날은 향수병이 심해져 폴란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셨고 특히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 생각이냐? 너는 유럽인이고 그 아이는 혼혈이야. 차별받지 않겠니?
아버지의 말씀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외출할 때면 사람들이 저와 미하오를 자주 쳐다보았고 가끔은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기 아빠는 외국인이에요? 한국말 할 줄 알아요?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은 대부분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가끔은 기분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한국인들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미하오를 안아주시는 할머니, 길을 잃었을 때 영어로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신 대학생, 버스에서 항상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분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갔고 이 나라의 장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거리, 24시간 편의점, 빠른 배달 서비스, 효율적인 대중교통. 유럽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아이를 위한 배려는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지훈과 함께 대형마트에 갔을 때 임산부 전용 주차장과 수유실, 유아 휴게실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공원에는 잘 정돈된 놀이터가 있었고 동네 곳곳에 작은 도서관과 문화센터가 있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지훈도 점점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적응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대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하오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미하오를 안고 놀아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나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넘어 우리는 이제 부모로서 그리고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취업 준비에 열중하면서도 저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했고 저는 그의 꿈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하오가 잠든 후 테라스에 나와 서울의 야경을 보며 지훈이 물었습니다. 안젤리카, 우리 정식으로 결혼하는 게 어떨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점들이 있었지만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이 가족과 이 나라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아. 하지만 먼저 내 부모님께도 인정받고 싶어.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언젠가 폴란드에 가서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미하오도 외가 가족들을 만나야 하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훈의 취업 준비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한국의 취업 경쟁은 매우 치열했고 특히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하는 지훈에게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고 주말에도 스터디 그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지훈에게는 저축이 거의 없었고 저 역시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는 점점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 계속 부모님께 의존할 수는 없잖아. 지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도 아직 서툴고 미하오도 어린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대학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잖아. 번역이나 외국어 교육 같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며칠 후 저는 온라인 영어 교육 플랫폼에 지원했습니다. 외국인 강사를 찾고 있던 그 회사는 저의 지원을 환영했고 화상으로 영어와 폴란드어를 가르치는 비대면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 2회, 각 2시간씩 수업을 진행했고 미하오는 그 시간 동안 시어머님이 봐주셨습니다. 비록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제가 한국에서 번 돈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 작은 선물을 사드렸고 그 모습에 두 분은 기뻐하셨습니다. 안젤리카, 고마워요. 하지만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우리 가족인데? 시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감동했지만 동시에 더 독립적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지훈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가족만의 공간과 경제력이 필요했습니다. 지훈의 취업 준비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을 때 저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제 비자가 곧 만료될 예정이었고 한국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훈과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지훈과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비자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어. 네가 정말 준비가 됐을 때 결혼하자. 하지만 내가 한국을 떠나면 미아오는 어떻게 돼? 우리 가족은? 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하자. 하지만 먼저 내가 직업을 가져야 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지훈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취업뿐만 아니라 결혼과 가정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대기업 취업 준비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마침내 지훈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건축 설계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안젤리카, 합격했어. 다음 달부터 출근할 수 있대.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하며 축하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와인을 주문해 주셨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의 취업으로 우리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지훈의 첫 월급날 그는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이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돈을 모아 언젠가는 독립할 수 있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하던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유럽 시장 담당 매니저 포지션을 제안한 것입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급여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했고 미하오를 더 오랜 시간 시어머님께 맡겨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훈과 상의했고 그는 놀랍게도 적극적으로 제 커리어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안젤리카,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넌 항상 일하는 걸 좋아했잖아. 우리 함께 미하오를 돌볼 방법을 찾아보자. 시아버님과 시어머님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특히 시어머님은 기꺼이 미하오를 더 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직책을 수락하고 본격적으로 커리어 여성이자 엄마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고 주말에도 유럽 고객들과 화상회의를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 경제적 독립감과 자아실현을 느낄 수 있었고 한국 사회에 더 깊이 통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훈도 회사에서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고 우리의 경제 상황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마침내 작은 전세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고 우리만의 공간으로 이사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독특한 주거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전세라는 개념은 폴란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고 부동산 중개사와의 의사소통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도움과 시아버님의 조언으로 우리는 서울 북부의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 전날 밤 시어머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안젤리카, 정말 자랑스러워요.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성장했네요. 한국어도 늘고 일도 하고 그리고 우리 미아오도 잘 키우고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요. 이곳은 항상 당신의 집이에요. 시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하고 낯설었던 기억과 비교하면 지금의 저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국 음식도 잘 먹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이곳에 저의 가족과 삶의 터전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공간으로 이사한 후 저와 지훈은 진정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을 분담하고 함께 미하오를 돌보며 서로의 커리어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두 번째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이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아오도 이제 형이 될 준비를 시작했고 우리 가족은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님은 거의 매일 찾아오셔서 음식을 가져다 주시고 임신 중 주의사항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임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한국에서 가족들의 지지 속에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부모님께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 미하오의 존재를 알렸을 때보다는 반응이 나았지만 여전히 제가 한국에서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둘째까지 낳는다면 정말 한국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겠다는 거니?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여기가 이제 제 집이에요. 언젠가 아빠와 엄마도 한국에 초대하고 싶어요. 손주들도 만나시고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직접 보셨으면 해요. 일과 임신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산전검진, 임산부를 위한 요가 클래스, 그리고 출산 전 교육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임산부를 위한 사회적 배려였습니다. 대중교통에서는 항상 자리를 양보받았고 식당에서는 좋은 자리를 배정받았으며 심지어 마트에서 줄을 설 때도 먼저 계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임신 중인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회사에 출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한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매우 유연하게 대응해 주었고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통해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출산일, 저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지우는 출산 과정 내내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안젤리카. 정말 고마워. 우리는 딸의 이름을 소피아 폴란드식과 서연 한국식으로 지었습니다. 두 문화를 모두 담은 이름이었죠. 미아오도 이제 한국 이름인 민석을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고 우리 가족은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태어난 후 저희 집에는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거의 매일 오셨고 지훈의 친척들과 회사 동료들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한국의 출산 문화 중 하나인 37일 출산 후 21일 동안 저는 특별한 음식과 케어를 받았고 이는 폴란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였습니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육아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에는 영유아 프로그램이 풍부했고 공원과 도서관에서는 항상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선진화된 소아과 의료 시스템은 아이들의 건강을 꼼꼼히 체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예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특히 일을 다시 시작했을 때 시간 관리와 에너지 분배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지훈도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더 바빠졌고 우리는 종종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느 주말 지쳐있던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낯선 나라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일까지 하는 것이.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지훈에게 솔직하게 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가끔은 너무 벅차.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도 여전히 느껴지고 미아오가 유치원에서 엄마가 말이 이상하다고 놀림받았대. 지훈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힘들지? 나도 느껴.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안젤리카.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적응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일까지 하다니. 그의 위로에 저는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지훈, 우리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때? 그리고 내 부모님을 한국에 초대하는 건? 지훈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제 소피아도 태어났으니 우리 가족을 공식적으로 만들 때가 됐지.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식과 폴란드식을 적절히 혼합한 결혼식을 계획했고 제 부모님을 초대하기 위해 초대장과 비행기 티켓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거절하셨지만 여러 번의 설득 끝에 마침내 한국 방문을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두 세계가 마침내 만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결혼식 2주 전 부모님이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만난 두 가족은 언어 장벽으로 어색했지만 미아오와 소피아가 이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손주들을 처음 본 폴란드 할머니, 할아버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고 아이들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에게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처음 며칠간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음식, 언어, 생활 방식, 모든 것이 낯설었죠. 하지만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의 따뜻한 환대,
그리고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한국의 건축과 도시계획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고, 어머니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아이들을 위한 시설에 감탄하셨습니다. 서울 곳곳을 관광하면서 부모님은 제가 왜 이 나라를 선택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결혼식 날 한국의 전통 홀레복인 한복을 입은 저와 지훈, 그리고 미니어처 한복을 입은 미하오와 소피아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폴란드의 전통 요소들도 결혼식에 포함시켰고 두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축사에서 하신 말씀은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국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안젤리카는 이제 정말로 우리의 딸입니다. 그녀의 용기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아버지도 짧은 축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처음에 나는 딸이 이렇게 먼 나라에서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보니 한국은 안젤리카와 우리 손주들에게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족의 화합을 축하합니다. 그날 밤 모든 하객들이 떠난 후 저는 새 남편과 함께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훈, 우리 정말 특별한 가족이 됐네. 그래, 폴란드와 한국, 두 세계를 모두 가진 가족이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으로서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혼 후 저와 지훈의 생활은 더욱 안정되어 갔습니다. 지훈은 건축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었고 저 역시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유럽 지역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우리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아오는 이제 한국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소피아도 어린이집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했지만 집에서는 저와 폴란드어로도 대화했습니다.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때로 언어를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특별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으로서의 도전도 있었습니다. 미아오가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인종적 차별을 경험했을 때 저와 지훈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가 내 눈이 크다고 놀렸어. 그리고 내가 진짜 한국 사람이 아니래. 미아오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미아오야, 넌 특별한 아이야. 한국인이기도 하고 폴란드인이기도 하지. 그건 아주 멋진 거야. 다른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지훈은 다음날 유치원 교사와 상담을 했고 다문화 이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교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유치원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특별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어려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회사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놀랍게도 이 아이디어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안젤리카,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정말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팀과 함께 구체화해보세요. 그렇게 저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중언어 교육, 문화 이해 프로그램, 부모를 위한 가이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시켰고 여러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큰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고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훈도 자신의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테마로 한 건축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요소를 현대적 디자인에 접목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창의적인 접근은 회사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곧 독립적인 프로젝트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우리의 직업적 성취는 가정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었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냈고 여름 휴가 때는 제주도나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흥분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안젤리카, 큰 기회가 생겼어. 회사에서 폴란드 지사 설립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그리고
내가 그 책임자로 바르샤바에 6개월 동안 파견 근무를 가게 될 것 같아. 그 소식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르샤바, 제 고향이자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갈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질문과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 가는 거야?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해? 내일은? 지우는 이미 많은 것을 생각해둔 듯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가족 모두 함께 가는 것을 지원해준대. 아이들은 현지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고 너의 일은 이미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니 폴란드에서도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며칠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했고 결국 온 가족이 함께 폴란드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제 고향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저 역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르샤바로 떠나기 전 저는 제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 가정들이 유럽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고 폴란드의 가정들은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 다리가 될 거예요. 회사는 이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지지했고 저는 폴란드 체류 기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바르샤바로 떠났습니다. 미하오와 소피아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유럽이었고 지훈에게도 처음 방문하는 폴란드였습니다. 저에게는 5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과 동생이 우리를 맞이했고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손주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뻐하셨고 특히 아버지는 전보다 훨씬 따뜻한 모습으로 지훈을 대해주셨습니다. 지훈 군, 잘 와주었네. 우리 가족을 잘 돌봐줘서 고마워. 바르샤바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이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경험하는 차례였고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이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훈은 폴란드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그의 한국어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이제 폴란드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적응했고 곧 폴란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바르샤바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고 여러 학교와 문화센터에서 한국 문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지훈도 폴란드 건축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발전시켰고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부모님 집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안젤리카,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몰랐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알겠다. 너희 가족은 특별해. 그 말씀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제 선택을 인정받은 것 같았고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폴란드에서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고 특히 지훈은 제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자신들의 이중 문화 정체성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도 계속되었고 점차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여러 다문화 가정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폴란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폴 건축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그의 아이디어는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 방향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는 점차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저희 가족은 점점 더 안정적인 위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돌아온 지 1년이 지나고 저희는 서울 강남 지역에 새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더 넓은 공간, 더 좋은 학군, 그리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된 것이죠. 미하오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소피아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고 특히 미하오는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체계적이고 질 높은 커리큘럼을 제공했지만 때로는 경쟁적인 분위기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미하오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학원에 다녀야 하나요? 친구들 거의 다 학원 다닌대요. 저는 지훈과 이 문제에 대해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과 사교육 문화는 저에게 낯설었고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학업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미하오가 정말 흥미를 보이는 과학 분야의 학원 하나와 그가 폴란드 문화와 언어를 잊지 않도록 주말 폴란드어 클래스를 등록해 주었습니다. 소피아에게는 아직 학원 대신 다양한 놀이와 창의적 활동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한편 저의 커리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여러 컨퍼런스와 세미나에 초청받아 강연을 하게 되었고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다문화 가정들에게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젤리카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다른 문화 출신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기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한 교육 전문가의 이런 평가에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의미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훈도 자신의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건축 스타일을 개발하고 있었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그의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한국과 폴란드의 건축 요소를 결합한 디자인을 선보였고 이는 그만의 독특한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직업적 성취와 안정된 가정생활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손주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하셨고 저희의 성공적인 정착에 큰 자부심을 느끼셨습니다. 폴란드의 부모님도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며 우리 가족과의 유대를 이어갔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크고 작은 도전들에 직면했고 특히 정체성과 관련된 고민이 많았습니다. 미하오가 9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폴란드 사람이에요? 둘 다야, 미하오. 넌 두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야. 하지만 학교 친구들은 제가 진짜 한국인이 아니래요. 선생님도 가끔 제 이름을 잘못 발음하시고. 이런 대화는 저에게 가슴 아픈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아무리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려 해도 우리 가족은 여전히 다른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이런 차이를 더 민감하게 느꼈고 때로는 소속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저는 더 넓은 커뮤니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연결되었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가정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힘을 느꼈습니다. 지훈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그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주거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여러 문화의 요소를 조화롭게 반영한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의 회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채택되었고 실제 여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활동은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다문화 가정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촬영은 2주간 진행되었고 우리의 일상, 직장생활, 아이들의 학교생활 등 다양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이 자국의 문화와 시스템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고 정책 제안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국 사회에 점점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되면서 저는 한국 사회가 실제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었고 정부와 교육기관에서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저는 희망을 느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 밝을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미하우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그의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안젤리카 씨, 미하우가 최근 다문화 2의 수업에서 자신의 배경에 대해 발표했어요. 그 자신감과 자부심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많이 배웠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소피아도 유치원에서 폴란드 전통 의상을 입고 문화 발표를 하며 즐거워했고 그녀의 친구들은 다른 문화의 호기심과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이웃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여전히 외국인으로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이제 우리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많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제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자신감 있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 이제는 제가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설명해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지훈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배우며 우리만의 독특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명절에는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예절을 지켰으며 폴란드의 기념일에는 그곳의 전통을 따라 축하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폴란드식 저녁 식사를, 설날에는 한국식 세배와 떡국을 함께 즐겼습니다. 이런 문화적 혼합은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정체성이 되었고 아이들은 이 독특한 환경 속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다양성의 가치를 배웠고 다른 문화와 관점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집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라 제 삶의 중심이자 제가 속한 곳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 음식, 언어, 사람들. 모든 것이 이제는 친숙하고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베란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훈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폴란드를 떠나 이곳에서 살기로 한 걸?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전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곳에서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했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찾았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 독일 유학생에서 이제는 자신감 있고 목표가 분명한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항상 한국이라는 나라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미하우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할 즈음 저와 지우는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회사에서의 경험과 평판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건축 사무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젤리카, 내 이름을 걸고 직접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싶어.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저는 전폭적으로 그의 결정을 지지했고 함께 사무실 공간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 빌딩에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고 김지훈 건축사 사무소가 출범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지만 지훈의 독특한 스타일과 철학은 곧 주목받기 시작했고 클라이언트가 늘어났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발전시켜온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제 이름을 건 교육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브릿지 에듀케이션이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맞춤형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업과 학교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창업자가 된 상황에서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고 주말에도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활동과 친구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을 가족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어떤 업무도 외부 활동도 하지 않고 오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서울 근교로 당일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거나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하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폴란드에 있는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대요. 삼촌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즉시 폴란드의 가족들에게 연락했고 아버지가 심장 발작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지훈과 상의 끝에 저는 아이들과 함께 폴란드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훈은 한창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어서 함께 가기 어려웠지만 우리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가족이 먼저야. 아버님 건강이 좋아질 때까지 있다 와. 내가 여기서 잘 관리할게. 폴란드에 도착해서 저는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건강이 많이 쇠약해진 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손주들을 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미하우, 소피야.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를 보러 먼 길을 왔니? 아이들은 폴란드어로 대화하며 할아버지를 안심시켰고 그 모습에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젤리카, 네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을 키웠구나. 한국말도 하고 폴란드말도 하고. 정말 자랑스러워. 그 말씀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처음 제가 한국으로 떠난다고 했을 때 반대하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저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체류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이 더디었고 어머니도 도움이 필요하셨습니다. 저는 원격으로 회사 업무를 관리하면서 아이들의 온라인 학습도 지원했습니다. 미하오와 소피아는 이 기회를 통해 폴란드 문화와 언어에 더 깊이 노출될 수 있었고 사촌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2개월 후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가 한국에서 이룬 것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걸 이제 알겠다. 아버지의 인정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부모님의 기대와 제 선택 사이에서 갈등했었는데 이제 그 무게가 조금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제가 없는 동안 사무소를 잘 관리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수주했습니다. 저의 회사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다문화 교육 분야에서의 평판이 높아지면서 정부 기관과의 협력 기회도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했고 특히 미하오는 중학교에서 과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소피아는 예술적 재능이 두드러졌고 한국 전통 미술과 폴란드 민속 예술을 결합한 독특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 유명 잡지에서는 문화의 가교를 만드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소개했고 교육 채널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성공 사례로 우리를 다루었습니다. 이런 관심은 때로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우리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여러 강연과 워크숍에서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우는 건축과 문화적 정체성의 연관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나누었습니다. 미하오가 중학교에 다니며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에 재능이 있었지만 동시에 다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언어 능력을 활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지 아직 모르겠어요. 과학자? 통역사? 아니면 아빠처럼 건축가? 지훈과 저는 아들에게 조언했습니다. 미하오야, 네가 가진 특별한 배경은 큰 강점이야.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것은 너만의 독특한 관점을 가져다 줄 거야. 시간을 두고 천천히 탐색해봐. 소피아도 자신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문화대사로 활동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방과 후에는 미술클럽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동시에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로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문화를 융합한 우리만의 가족 문화는 점점 더 풍요로워졌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저녁식 날 미하오를 안고 지훈 앞에 섰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확실함과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저는 여기서 진정한 가족과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은 앞으로의 삶에서도 저를 인도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며 우리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더욱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아오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소피아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건축사무소는 이제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고, 저의 다문화 교육 컨설팅 회사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몇 년 전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님은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시며 자주 저희 집에 오셔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폴란드의 부모님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한국을 방문하셨고, 이제는 한국 문화와 음식에 상당히 익숙해지셨습니다. 우리는 서울 근교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전통 가옥의 요소와 현대적 디자인을 결합한 이 집은 지훈이 직접 설계했고,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그대로 반영한 공간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폴란드 꽃과 한국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었고, 거실에는 두 문화의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아오가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마치고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선생님께서 제가 외국어 고등학교에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대요. 제 언어 능력과 다문화 배경이 강점이 될 수 있대요. 그 소식에 우리는 기뻤습니다. 미아오가 자신의 다문화 배경을 장점으로 삼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훈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가진 특별한 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해. 어떤 학교든 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지지할게. 소피아도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 미술대회에서 수상하며 재능을 인정받았고, 주말에는 미술학원에 다니며 실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문화교류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예술을 통해서요. 아이들이 자신만의 정체성과 꿈을 발견해가는 모습을 보며 저와 지훈은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면서 오히려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이해력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큰 강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의 직업적 여정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문화 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으면서 저는 교육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다문화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더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훈도 자신의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문화적 융합 건축 철학은 업계에서 주목받았고, 특히 다문화 커뮤니티를 위한 공공공간 설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최근에는 폴란드 건축가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양국의 건축 스타일을 융합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경험과 성취는 많은 다문화 가정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저희는 자주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 지원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교육 지원, 문화 교류, 취업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다문화 가정들이 한국 사회에서 더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가족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중요한 가족 행사나 기념일은 반드시 함께 보냈습니다. 매년 추석과 크리스마스에는 폴란드와 한국의 전통을 결합한 특별한 행사를 열어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훈이 작은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가족이 된 지 정확히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이 함께 걸어온 여정을 축하하고 싶어요. 저는 감동에 눈물이 났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채로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던 그날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미아오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낸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모두는 잔을 높이 들어 건배했고,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국적이나 문화적 배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온 이 여정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한국에서 찾은 나의 진정한 집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과 기쁨,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 과정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작업을 통해 저는 제 여정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훈도 자신의 건축 철학을 담은 문화의 가교를 짓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폴란드의 건축 요소를 결합한 공공건물을 설계하는 것으로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건축으로 표현하는 시도였습니다. 미아오는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며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고, 소피아는 한국과 폴란드 문화를 모두 담은 작품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두 문화의 만남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풍요로움을 선사했고, 그것은 우리 가족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서울의 아침을 맞으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나라가 저에게 준 모든 것들, 새로운 시작과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가족. 이것들이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저는 이 여정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처음 저녁식 날 아이를 안고 나타났던 그 외국인 여성은 이제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고, 두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국적과 문화를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진정한 집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 자신을 발견했고, 제 삶의 목적을 찾았으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포용력과 따뜻함,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열린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도전이 두렵게 느껴질 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혹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기억해 주세요. 차이는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국에서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집과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배우며 더 포용적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